모잠비크 세계 초인류 기업에 도전한다. 마푸토 드레스 에스트렐라스는 모잠비크 독일 독립기념일인 6월 25일 치밀하게 기획된 행사를 통해 획기적인 수소연료 전지 대량 생산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트레스 에스트렐라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전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이 회사의 정력적인 회장 아르만도 누마이오시는 2063년 가을 새로운 공장이 생산에 돌입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효율이 높은 연료전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일본과 미국의 초인류 기업에게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은 트레스 에스트렐라스의 이 새로운 기술이 향후 수소연료가 알코올 대신하여 자동차용 동력원으로 자리 잡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 케이프 대학에 소재한 권위 있는 에너지 경제학 연구소 소장 은베키 말란 씨는 이로써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와 말레이시아의 알코나스 같은 선도적인 알코올 연료 생산업체들이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레스 에스트렐라스의 경우 그 출발은 초라했으나 성장 과정은 마치 로켓 엔진을 장착한 스포츠카 같았다. 모잠비크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기 7년 전인 1968년 캐슈 열매 수출로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직물과 제당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대형화에 성공했고 이어서 과감하게 전자사업에 뛰어들었다. 전자업체로서 전자사업 제당 분야 사업으로 다각화 전자업체로서 트레스 에스트렐라스는 사업 초기 세계적인 전자회사 삼성의 납품업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적인 전자업체로 자리 잡았고 곧이어 다음 목표인 수소연료 전지 생산에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레스 에스트렐라스의 이런 목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마요시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했다. 사실 연료전지 부문은 17년 동안 적자를 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시 우리 회사에는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는 주주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덕분에 우리는 세계 인류 기업을 세우려면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다고 예고한다. 트레스 에스트렐라스의 성공은 경제 기적이라고 요약되는 모잠비크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잠비크는 16년간 유혈내전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1995년 당시 1인당 소득이 80달러에 지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모잠비크. 게다가 심각한 정치적 분열과 부정부패의 만연, 67%라는 높은 문맹률에서 모두 앞날도 발전한다. 내전이 끝난 지 8년이 지난 2000년에도 모잠비크의 1인당 소득은 210달러로 당시 가나의 1인당 소득인 350달러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일어난 모잠비크의 경제 기적은 이 나라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견실한 중상위의 국민 소득을 올리는 나라로 바꿔놓았다. 이제 약간의 애군과 노력이 따른다면 이 나라는 20-30년 후 경제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에 대해 장난기 어린 미소 뒤에 확고한 결단력을 감추고 있다고 알려진 누마요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월계관을 썼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분야는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힘든 사업이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혁신을 이룬 것만으로 마켓 리더의 지위를 장기간 유지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경쟁자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에스트렐라스는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회사가 가장 어두운 그늘에서 나무 꼭대기까지 상승할 수 있었다면 나이지리아의 어느 구석에 박혀있는 이름 모를 연료 전지 회사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모잠비크가 나의 공상에 부합하는 길을 걷게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모잠비크의 꿈이 이루어지기 1세기 전인 1961년에 한국이 40년 후에는 세계 최대의 휴대폰 수출국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한 가지 덧붙여 두자면 수소 연료 전지는 오늘날 버젓이 존재하는 물건이지만 수소 연료 전지. 이거 진짜. 휴대폰은 당시로서 공상 과학소설에 나올 법한 물건이었다. 공상 과학소설.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이 끝난 지 8년 만인 1961년 한국의 연간 1인당 소득은 82달러로 당시 가나의 1인당 소득인 179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당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텅스턴, 어류를 비롯한 1차 상품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연이겠지만 한국 전쟁은 모잠비크의 독립기념일인 6월 25일에 시작되었으며 1950년부터 53년까지 단 3년 사이에 400만 명의 목숨을 잃을 만큼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잔인한 전쟁이었다. 한국은 이제 전쟁으로 제조업 시설의 절반과 철도의 75% 이상이 파괴되는 손실을 겪어야 했다. 물론 한국인은 1910년부터 시작된 일본 식민 통치의 후유증으로 인해 1945년 당시만 해도 78%에 달하던 문맹률을 1961년까지 29%로 끌어내리는 능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실적이 없었고 그에 따라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에 실패한 완전히 무능력자로 알려져 있었다. 심지어 1950년대 당시 미국 정부의 대외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의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을 밑빠진 독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현재 세계 수위의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 수출 업체인 한국의 기업 삼성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기 7년 전인 1938년에 어류, 채소, 과일 수출 업체로 출발했다. 1950년대 중반에 뛰어든 제당, 섬유산업은 1970년대까지 삼성의 주요 산업이었다. 제당과 섬유, 제일제당. 1974년에 삼성이 한국 반도체 주식의 50%를 확보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당시 이를 진지하게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삼성은 1977년 이전까지 컬러 TV조차 생산하지 못하는 회사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삼성이 1983년 독자적인 칩을 개발하여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을 때 그 말을 고지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난 1963년 10월 7일 이렇듯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서 태어났다. 현재 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다. 내가 태어난 해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구매력 관점에서 볼 때 약 14배 정도 증가했다. 이와 똑같은 결과를 달성하는데 영국은 18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2세기, 미국은 1860년대부터 현재까지 1.5세기가 걸렸다. 결국 내가 40년 남짓한 인생을 살면서 목격한 물질적인 향상의 추이로 따져보자면 난 조지 3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태어난 영국 노인이나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태어난 미국인 할아버지로 인생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태어나서 6살 때까지 살던 집은 서울 북서쪽 변두리에 있었다.
방이 2개뿐인 작은 집이긴 하지만 정부의 노후 가옥 개량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원조를 받아 시멘트 벽돌로 지은 현대식 가옥이었다. 하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2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이 되면 몹시 추웠다. 물론 변기도 수세식이 아니었다. 수세식 변기는 부유층에서나 쓰는 것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가족은 재무부의 엘리트 공무원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을 하는 1년 동안 받았던 장학금을 알뜰하게 모아오신 아버지 덕분에 당시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했던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는 흑백 TV가 있었는데 바로 그 TV 때문에 우리 집에는 이웃들이 자주 모여들었다. 그분들 중 한 분은 당시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인 성모병원에 근무하는 젊고 유명한 치과 의사였다. 그런 분도 중요한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이 있을 때마다 엉뚱한 이유를 들며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TV를 보곤 했다. 요즘 같으면 침실에 두고 보는 보조용 TV를 플라스마 스크린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궁리할 만한 직업을 가진 분이 말이다. 플라스마 스크린. 또 언젠가는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의 사촌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찾아왔다가 이상하게 생긴 하얀색 장이 마루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나의 어머니에게 저게 뭐냐고 물은 일이 있었는데 그 물건은 냉장고였다. 당시 우리 집 부엌은 냉장고 놓을 데도 없을 만큼 좁았던 것이다. 나의 아내 희정도 66년에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이웃 사람들이 걸핏하면 자기 집으로 찾아와 어머니가 아끼는 냉장고에 고기를 맡겨두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결국 나의 장모님께서는 흡사 특권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위스 비밀금고 관리인 같은 역할을 한 셈이다. 좁은 시멘트 벽돌집에 흑백 TV와 냉장고를 갖추고 사는 생활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제 식민 통치와 제2차 세계대전, 남북한의 분단에 이어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나의 부모 세대에게는 그런 생활은 그야말로 꿈이나 다름없었다. 어머니는 나와 여동생 연희 그리고 남동생 하석이 반찬 투정을 할 때마다 철딱선이 없다며 꾸짖으셨다. 어머니는 당신께서 우리만 할 때는 달걀 한 개만 먹어도 운이 좋은 거였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당시에는 달걀 한 개도 먹을 여유가 안 되는 집이 많았거니와 설사 그럴 여유가 있는 집이라 해도 그런 귀한 음식은 늘 가장인 아버지나 일을 하는 손이 남자 형제들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또 어머니는 한국전쟁 때 5살의 나이로 굶주림을 겪은 외삼촌 이야기도 종종 하셨다. 어린 외삼촌이 빈 밥그릇이라도 좋으니 밥그릇을 쥐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가슴이 쩔딱 봤다는 이야기였다. 나의 아버지도 어려운 세월을 지내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는 데다 식욕까지 왕성하신 분인데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중학교 때는 쌀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마가린, 간장 그리고 고추장만 먹고 살아야 했고 10살 때에는 3살 아래인 동생이 요즘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이질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2003년에 나는 케임브리지에서 휴가를 얻어 한국을 방문했다. 그때 나는 친구이자 정신적 스승이며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 구경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서울의 어느 중산층 동네 사람들의 생활을 찍은 흑백사진 전시회를 우연히 관람하게 되었는데 전시된 사진들의 내용은 내가 어린 시절 겪었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조지프와 내 뒤에 서 있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다. 이게 정말 한국이란 말이야? 꼭 베트남 같아. 나와 그 여성의 나이 차이는 20년여나 불과했지만 나에게는 친숙한 장면들이 그 여성에게는 아주 생소한 모양이었다.
나는 스티글리츠 교수를 돌아보며 이야기했다. 난 이런 변화를 거치며 살아왔으니 개발 경제학자로서는 정말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말이지 난 그 순간 영국사 연구자로서 헤이스팅스 전투를 실제 목격한 사람이나 아니면 천문학자로서 빅뱅의 시대를 회귀하는 여행을 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집은 한국 경제 기적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69년부터 81년 사이에 살았던 집인데 그 집에는 수세식 변기는 물론이고 중앙 난방 장치까지 갖춰져 있었다. 비록 우리가 이사한 직후 보일러에 불이 붙어 집이 다 타버릴 뻔하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런 집에 살 수 있었던 우리 가족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가구들이 연탄을 떼서 난방을 했는데 연탄을 뗄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해마다 겨울이면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나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득한 옛날 일 같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멀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한국의 기술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나는 197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 학교는 평범한 사립학교로 한 학급당 아동수가 65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인근의 공립학교는 학급당 아동수가 우리 학교보다 훨씬 많은 90명이었고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한 강연자가 1980년대 국제통화기금이 강요한 예산 감축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감축 때문에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학급당 아동수가 30명에서 40명 남짓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어렸을 때 한국 학교들의 형편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새삼 절감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서 가장 형편이 좋은 학교에서는 학급당 아동수가 40명이었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학생 수가 적다니 어떻게 된 거야 하며 의아해할 정도였다. 급속하게 팽창하던 도시지역의 공립학교들은 학급당 아동수가 100명 가까이에 이르고 그래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교사들이 2부제 혹은 3부제 수업을 해야 할 만큼 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이런 형편을 고려한다면 종종 체벌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주입식 교육을 하는 방식이 진행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교육 방식은 분명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아동들에게 최소한 6년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72년에 학교 운동장이 갑자기 군대의 야영지로 탈바꿈했다. 이는 장군 출신의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학생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 시위를 막기 위해 군대가 운동장에 주둔하게 된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그 군대는 나나 내 친구들을 일러대려고 우리 학교에 온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아동들이 학습적인 면에서 볼 때 조숙하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 9살짜리 꼬마들이 입헌 정치를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대학교 부설 초등학교였다. 군대는 그 대학의 반항적인 대학생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군사 독재의 정치적 암흑기 동안 민족의 양심이었으며 1987년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박정희 장군은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고 그 후 민간인 신문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3번 연속으로 당선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경제기적을 선도하는 데 성공한 것이 그의 당선을 가능하게 한 추진력이었다. 물론 그의 당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선거 부정과 정치적인 속임수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이자 헌법상 마지막이어야 했던 박정희 대통령 임기는 1974년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임기를 절반쯤 남겨둔 시점에서 남미 사람들이 흔히 친이구테타라고 일컫는 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국회가 해산되고 박정희에게 사실상 종신 대통령직을 보증하기 위해 누덕누덕 끼어진 선거제도가 급조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에 따르는 혼란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북한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국을 보호하고 경제개발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1981년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공표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같은 목표가 망상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에 접어들자 야심적인 중화공업 정책을 강행해 나갔다. 최초의 제철소와 최초의 현대적인 조선소가 생산에 돌입하고 비록 부품의 대부분이 수입품이긴 했지만 최초로 국내에서 설계한 자동차 생산 공정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그 밖에 전자, 기계, 화학 등 여러 가지 선진적인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그 결과 1972년에서 1979년 사이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달러로 따져 5배가 넘는 놀라운 증가를 기록했고 수출도 점차 빠른 속도로 증가해 수출 총액이 9배로 늘어났다. 또 모두들 터무니없는 것이라 여기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의 목표는 계획보다 4년이나 일찍 달성됐다. 경제개발에 대한 한국의 강박관념은 교육에도 여실히 반영되었다. 경제개발. 우리는 외국산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면 신고하는 것이 외국산 담배. 애국자로서의 의무라고 배웠다. 한국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기계를 비롯하여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데 고스란히 써야 했다. 공장에서는 산업 역군들이 수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고 소중한 외화는 산업 역군들이 흘리는 피와 땀 그 자체였다. 따라서 그렇게 소중한 외화를 불법적인 외국산 담배와 같은 하찮은 물건을 사는데 탕진한 사람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 학창시절 내 친구들 가운데 이런 반역 행위를 실제로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친구 집에 갔다가 외국산 담배가 눈에 띄면 몹시 입방아를 찧어댔다. 아이들은 그 친구의 아버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0중8구 남자였다. 아버지를 범죄자는 아니라 해도 매국노에다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헐뜯었다. 수입 금지 조치와 높은 관세. 수입 금지 조치. 이게 중요한 거야. 수입 금지 조치. 이거를 누가 허용해 주? 미국이 허용해 주냐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 같은 물품세 부과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 아닌 일에 외화를 낭비하는 것은 금지되거나 강력히 억제되었다. 이른바 사치품 항목에는 소형 자동차에서부터 위스키, 과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1970년대 후반 정부의 특별 허가로 덴마크산 과자가 수입되었을 때 기뻐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마찬가지 논리로 사업이나 유학 등의 사유도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이 금지되었다. 내 경우에도 미국에 친척들이 몇몇 살고는 있지만 23세 때인 1986년 케임브리지로 유학을 오기 전까지는 한국 바깥의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국산 담배를 피우거나 금지된 과자류를 먹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외국산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일본에서 밀수된 상품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미군 부대에서 불법적으로 혹은 반합법적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아마도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병사들은 영양 상태가 부실한 한국 어린이들이 자신들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껌이나 초콜릿을 달라고 구걸하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1970년대 한국에서도 여전히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상품들이 사치품으로 대접받았다. 풍족한 중산층 가정은 가게나 행상인을 통해 M&M's 초콜릿과 탱 주스 가루를 샀다. 이들만큼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대찌개를 파는 식당을 가곤 했다. 한국의 전통 요리인 김치찌개에는 김치 외에도 돼지고기가 주재료로 들어가지만 부대찌개는 돼지고기 대신 미군 부대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흘러나온 여분의 베이컨과 소시지,
돼지고기 통조림 등이 들어간 까닭에 사람들이 싼 값으로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미군들이 전선에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조림 식량인 C레이션 상자에 든 스팸과 콘드비프, 초콜릿, 비스킷 그리고 그 밖에 이름도 모르는 갖가지 것들을 먹어보는 것이 꿈이었다. 이런 조카를 생각해 육군 장성이셨던 외삼촌은 미군들과 함께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때면 자신의 몫으로 나온 C레이션을 모두 모아두었다가 내게 선물로 주시곤 했다. 미군 병사들은 훈련장에서 나오는 C레이션의 질이 형편없다고 푸념을 하곤 했는데 나에게는 그것들이 영국 최고의 식료 품종인 포트너맨 메이슨 브랜드의 피크닉 식품이나 마찬가지였다. 생각해보면 당시 한국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바닐라를 넣지 못해 나는 중학교에 들어가 영어를 배우기 전까지 바닐라가 향이 없다라는 뜻인 줄 알았을 정도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바닐라가 향이 없다. 나처럼 영양 상태가 좋은 중산층 아동의 형편이 이러했으니 나머지 아동들의 형편이 어땠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선물로 내게 카시오 전자시계를 사주셨다. 그것은 내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선물이었다. 카시오. 당시 그 계산기의 가격은 의류공장 노동자 임금의 절반쯤 되었을 터이다. 아무리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없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막대한 지출을 했던 셈이다. 20년이 지난 뒤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덕분에 한국에서 전자계산기는 백화점에서 사은품으로 나눠줄 정도로 흔한 것이 되었고 그렇게 생긴 전자계산기들 가운데 많은 수가 유아용 장난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어린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계산기를 가지고 놀아서는 아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 기적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했다.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소녀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을 하나라도 덜고 단 한 명의 남자 형제라도 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다. 그중 많은 수가 도시 중산층 가정의 가정부가 되어 숙식만 제공받고 일해야 했으며 운이 좋아 쥐꼬리만한 용돈이 남아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소녀들과 불운한 소년들은 블레이크가 묘사한 19세기의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공장 같은 곳이나 현대 중국의 저임금 착취 공장을 연상시키는 곳에서 일해야 했다. 주요 수출 산업이었던 섬유와 의류 산업 노동자들은 대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근로 환경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해야 했다. 공장을 운영하는 일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용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얼마 되지 않은 이윤을 축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식사 때 노동자들에게 국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자동차, 강철, 화학, 기계 등 새롭게 부상한 중공업의 근로조건은 훨씬 좋은 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노동자들은 당시로서 세계 최장 시간의 장기간 노동에 해당하는 주당 평균 53에서 54시간 노동을 해야 했다. 도시에는 빈민가가 형성되었다. 낮은 산지에 형성되었던 빈민가는 과거 한국 풍경의 대부분을 이루며 달동네라는 별칭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1970년대에 인기 있던 TV 연속극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대여섯 명의 식구가 비좁은 방 한 칸에서 몸을 맞대고 살거나 수백 명이 병소 한 칸, 수도꼭지 한 개를 함께 쓰는 일도 많았다. 이런 빈민가들은 그 후 점차 늘어나는 중산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수가 강제로 철거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위생시설이 더 형편없고 도로시설도 빈약한 외딴 동네로 쫓겨나야 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이 빈민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긴 했지만 빈민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도시개발이 근접 미개발 지역으로 근접 미개발 지역으로까지 뻗치는 도시 확산 현상에 떠밀려 자꾸만 더 멀리 외진 곳으로 밀려나야 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인 난도지에서 폐품을 가려내며 살기도 했는데 한국인이 아니라면 2002년 월드컵 경기 기간 중에 보았던 서울의 인상적인 축구 경기장 주변의 아름다운 공원이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위해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을 것이다. 현재 이곳은 버려진 유기물에서 끌어온 메탄,
메탄을 연소하여 가동하는 환경 친화적 초현대식 발전소가 있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1979년 10월 박정희의 독재와 2차 오일 쇼크에 잇따른 경제 위기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인 현재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암살당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 뒤 짧은 서울의 봄이 이어지며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용서춤췄으나 이런 희망은 1980년 5월 광주 학살로 2주 동안의 무장 민주봉기를 진압한 뒤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장군의 군사정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1980년대 초반 한국은 이런 암울한 정치적 좌절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모리셔스,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준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유한 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고등학생들 사이에는 홍콩 간다라는 소고가 유행했는데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었다. 지금도 홍콩은 한국보다 훨씬 부유한 곳이지만 당시의 표현은 홍콩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국민소득에 비해서 3, 4배 높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1982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쯤 요즘 들어 뜨거운 논쟁에 휩싸이고 있는 지적 소유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한국은 고급 상품들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음악, 패션, 상품, 책 등의 보다 고상한 생활을 원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 국제 특허나 저작권, 상표를 개발하고 소유할 만큼 세련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창의력이 풍부한 나라이다. 한국은 해마다 미국 특허청이 승인하는 특허의 수에 있어서 5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나라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역설계에 의지하여 살고 있었다. 내 친구들은 작은 업체에서 파는 조립 컴퓨터를 사고 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여기저기 모은 부품으로 조립된 것이었다. 상포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표절의 중심지로 짝퉁 나이키 신발과 루이비통 가방을 대량으로 생산해냈다. 얼굴이 그다지 두껍지 않은 사람들은 사이비 제품을 만드는데 만족했다. 나이키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정확한 상표는 나이스라거나 나이키의 등록 상표에서 가지 하나를 더 뻗어있는 모양의 상표가 붙은 신발을 만들어내는 식이었다. 이런 사이비 제품이 정품으로 팔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사이비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품을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남의 눈을 속이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대한 자기 취향을 표현하는 데 있었다. 사람들은 저작권과 관련된 상품도 똑같이 취급했다. 오늘날 한국은 영화, TV, 드라마, 대중가요 등에서 엄청난 양의 저작권 상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식으로 수입된 LP 레코드나 비디오가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정품으로 구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해적판 로큰롤 음악을 들으며 자랐는데 얼마나 음질이 좋지 않은지 마치 누군가 뒤에서 열심히 튀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심한 잡음이 섞여 튀김가게 음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했다. 외국 원서도 평범한 학생들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비쌌다. 나는 교육에 투자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 수입된 원서를 몇 권쯤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가진 영어로 된 책 중에서 몇 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해적판이었다. 아마도 이런 불법적인 책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케임브리지에 입학하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견뎌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1980년대 말 내가 케임브리지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칠 즈음 한국은 1인당 소득에서 중상위권 국가가 되었다. 이것을 가장 여실히 입증한 것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입국 비자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 무렵부터 더 이상 불법적인 이민을 할 이유가 없었다. 한국은 1996년에 부자 나라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는 등 제법 살게 되었음을 은연중에 과시했지만 그 행복감은 한국을 삼켜버린 1997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한국은 이 금융위기 이후 과거의 성장세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한국이 자유시장 원칙을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신봉하게 된 데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긴 하지만 지난 45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실로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볼 때 포르투갈이나 슬로베니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또 주요 수출품으로 텅스턴 원광과 어류 그리고 사람의 머리털로 만든 가발 정도나 꼽혔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탐을 내는 맵시 있는 이동전화와 평면 TV를 수출하는 하이테크 강국이 되었다. 영양 공급 및 의료 기반의 개선으로 요즘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기대 수명은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보다 무려 24살이 늘어난 77세에 달한다.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78명에서 5명으로 주로 과거처럼 자식을 잃은 슬픔에 가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맛봐야 하는 부모의 수도 대폭 줄었다. 이러한 수명 관련 지표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IT가 스위스가 된 것만큼이나 진보를 이뤄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단히 간단하다. 한국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자유시장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한국은 안정된 통화가치와 작은 정부를 가지고 민영기업과 자유무역을 토대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자유주의 경제학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알려져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1960년대에 처음 출현하여 1980년대 이후 경제학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능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경우 정부 개입은 수입 제한 등을 통해서 독점의 형성을 통해서든 잠재적인 경쟁자 진입을 제한하며 경쟁의 압력을 감소시킨다는 이유에서 해로운 것으로 간주됐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과거의 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지 않던 일부 정책과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특허나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 발행 등 일정한 형태의 독점과 정치적 민주주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자들은 과거의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시장에 대한 열광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개발도상국에 적용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련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면서 약간의 미세 조정을 거치긴 했지만 규제 철폐와 민영화 그리고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 핵심적인 아젠다는 1980년대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신자유주의 행동방침은 미국이 주도하는 부자나라 정부들의 협력체에 의해 추진되고 주로 그들에 의해 통제되는 사악한 삼총사를 이루는 국제경제기구들 IMF와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WTO에 의해 중재되어 왔다. 부자나라 정부들은 원조 예산과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당근으로 내세우며 개발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호주의 정책 못하게 하는 거지. 이는 때로는 특정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는 목적도 있지만 대개 관련 개발도상국 내에 외국 상품과 외국인 투자 일반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 상품과 외국 기업의 우호적인 환경을 해서 그 나라를 뽕빨내는 거지. IMF와 세계회의는 차관을 얻으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WTO는 농업이나 섬유와 같이 부자 나라들이 취약한 분야가 아니라 부자 나라들이 우위를 점하는 분야의 자유무역의 원칙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 부자 나라가 취약한 분야가 아니라 부자 나라들이 우위를 점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호무역 못하게 하는 거지. 신자유주의.
이들 부자 나라 정부들과 국제 경제 기구들은 고도로 훈련된 일군의 이론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이론가들 중 일부는 자유시장 경제학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책 권고를 할 때는 그런 한계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은 이런 식으로 돈과 권력의 후원을 받는 막강한 선정기관, 금융과 지식의 복합체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주도자들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적의 세월 동안 한국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발전 전략을 추구했다고 선전한다. 근데 한국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보호주의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보호주의를 할 수 있었던 건 박정희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허용한 거야.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민간 부문과의 협의 아래 특정한 새로운 산업을 선택하고 보호관세나 보조금을 비롯해 무역진흥공사가 제공하는 해외 마케팅 정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지원을 통해 그 산업이 국제 경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육성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 산업이 국제 경쟁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거지. 성숙할 수 있을 만큼 육성하는 거지. 보호주의 정책이 필요한 거야. 게다가 한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모든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생명줄인 대출까지 관리할 수 있었다. 일부 대형 사업은 국영기업에 의해 직접 추진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철 회사인 포스코였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소유라는 사안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민간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주요 분야에 투자를 게을리한다거나 하면 한국 정부는 주저하지 않고 국영기업을 설립했다. 또 한국 정부는 종종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여 재정비한 다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다시 매각하곤 했다. 한국 정부는 그와 함께 부족한 외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은 사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독재정부에 대해서 너무 역사 지식이 없으니까 장하준이 이 결과만 놓고 너무 긍정적이야. 한국 정부의 절대적인 외환 통제권은 신중하게 선정된 외환 사용의 우선순위 목록과 함께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가 중요한 기계 설비류와 산업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외국인 투자. 변화해 나가는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특정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가 하면 다른 특정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완전히 금지하는 시기였다. 한국 정부는 또한 역설계가 뭐야? 역설계를 격리하고 특허 상품의 위조품 제조에 눈 감아주는 등 외국의 특허권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이 짝퉁 제조에 눈을 감아줬구나. 그걸 역설계라 그래. 한국 경제가 자유무역 체제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한국의 수출 성공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수출의 성공은 자유무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초기에 간단한 의류와 값싼 전자제품 따위는 초기 한국 수출품들은 새롭고 보다 고도화된 산업에 필수적인 선진 기술과 값비싼 기자재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해서 도입된 새로운 산업들을 관세와 보조금으로 보호했는데 이게 핵심이지. 보호무역을 해야지 전 세계 분업 분배망에서 좋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것은 국제 경쟁으로부터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조직화하여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다. 한국 정부는 공산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을 말살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자유시장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의 경제 개발 전략은 시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시장이 정책 개입을 통해서 조종되어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시장의 정책 개입. 이런 이단적 정책으로 부유해진 것이 한국뿐이라면 자유시장의 주창자들은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배치되는 정책 처방을 토대로 해서 부자나라가 되었다.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본거지라고 여겨지고 있는 영국과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의 부자나라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조관세와 보조금을 사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질색하는 것이고 현재의 WTO와 같은 다자간 조약에 의해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있으며 원조 공여자들과 국제 금융기구 그중에서도 IMF와 세계은행이 특히 심하다. 이 국제 금융기구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 보호 정책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던 나라는 네덜란드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스위스 등 두 나라뿐이다. 보호 정책. 그러나 네덜란드나 스위스 역시 다른 장에서 서술하겠지만 특허 보호를 거부하는 등 다른 면에서는 전통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처방을 따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단적으로 만약 오늘날 부자 나라들의 과거 기록을 보면 외국인 투자 문제나 국영기업, 거시경제관리 그리고 정치기구와 관련된 정책 등의 측면에서 현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전통적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왜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실제로 시행에 성공을 거둔 전략을 사용하라고 원하지 않는 것일까? 경쟁자가 되니까. 왜 자본주의 역사에 관하여 꾸며낸 엉뚱한 이야기, 이것도 앞뒤조차 제대로 맞지 않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 1841년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리스트는 영국이 자신들은 높은 관세와 광범위한 보조금을 통해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해 놓고서 정작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유무역을 권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다리 걷어차기지. 그래야지 자신들이 우위에 서니까. 패권을 유지하니까. 자유무역.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되니까. 그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고 비난하면서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올 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는 영리한 방책이라고 꼬집었다. 사다리 걷어차기. 이게 바로 보호무역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뒤에 자유무역으로 전환하는 방식인 거지. 그게 바로 사다리 걷어차기. 오늘날 부자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나라의 시장을 장악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경쟁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위한 거지.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며 나쁜 사마리인처럼 공경에 처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이게 핵심이야. 했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나쁜 사마리. 이건 뭐지?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나온 이야기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공경에 빠진 사람을 이용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지만 성경에서는 노상강도에게 약탈당한 한 남자가 착한 사마리인들의 도움을 받는 사건이 인용된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에는 아예 자신들이 권장하는 정책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나쁜 사마리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졌다. 때문에 부유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개발도상국에게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권장하는 것이 역사적 위선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위선이라는 것. 난 어디선가 존재하는 사악한 비밀 조직이 탐탁치 않은 사람들이나 실각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사진에서 지우고 역사를 고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고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 만큼 부자 나라들은 상당 정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자국 역사를 실제 모습 그대로가 아닌 현재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국의 관점에 더 어울리게끔 점진적으로 고쳤을 수밖에 없다. 이는 요즘 사람들이 1871년 이전에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 관하여 글을 쓴다거나 영국 왕과 여왕의 목록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한 노르만의 정복 왕들인 스칸디나비아인을 포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바로 그 때문에 지난날 자신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을 채택했다는 순진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을 권유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돕고자 하는 나라들의 형편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아니 어느 면에서는 이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사다리 걷어차기에 전념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독선주의가 이기주의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처럼 말이다. 여기까지. 36조 52분